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은 서영석의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부산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 중 서영석 이사장,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재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북강서갑 지역위원장이 함께하는 서영석의 정치토크와 가수 손병희님의 공연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2015년 7월 4일 정치토크 시작합니다. 예,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제 오른쪽에 계신 배재정 의원님하고, 그리고 왼쪽에 전재수 위원장님하고 사실 태어나서 처음 뵙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이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얼굴을 맞대면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제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나중에 녹음 편집해서 방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배재정 의원님부터 자기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예, 저는 네? 저 들어오는데 조합원 가입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들어와서 좀 읽어보고 나서 가입을 했더니 또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이제 저도 조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 혹은 참 욕하기 좋잖아요. 그죠? 정치가 워낙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사람인데, 저도 똑같이 부산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던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산일보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었고, 그리고 국회 들어오기 직전에는 바로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옆 건물이죠. 부산문화재단이 당시에 거기 있었는데, 부산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좀 정치라는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또 정치인이 아닌 생활인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치가 져야 하는 책임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걸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올해 특히 예결특위 위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부산을 위한 그런 예산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상에 사무소를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상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사상에서 사상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부산을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잠깐 해설을 한다면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건 이제 전국 군비대 일종의 전국을 지역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연속 보통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마 배재정 의원님은 사상에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사무실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상에 그 주제가 있는 조합원들 앞으로 관심 가지고 경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왼쪽, 그러니까
보시는 쪽에서는 오른쪽에 전재수 위원장님 계신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그래도 좀 뭐 전직이 뭐가 있고 뭐 청와대 근무했다든지 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저는 이제 국회 그리고 재정경제부 청와대를 거쳐서 부산 북구에서 3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번째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떨어졌다는 게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정치인들 자기 잘난 맛에 이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생에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왔던 사람들. 여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이력서 한번 보세요. 크게 뭐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거나 인생에 뭐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다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뭔가 좀 스텝이 꼬이면은 남 탓을 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3번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 확실히 이렇게 이 사람을 대하고 어떤 현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제가 이제 뭐가 틀려도 틀린 사람 전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된 정치 그리고 신뢰를 많이 잃은 정치인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이제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3번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번 떨어지면서도 떨어진 사람 중에서는 늘 최다 득표를 이제 해왔습니다. 최다 득표를 해왔고, 지난번에도 제가 48% 가까이 받았었죠. 지난 3번의 선거, 이 선거가 늘 마지막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제 자세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번째 선거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 정치인이죠. 두 분을 모시고 정치 토크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그렇게 먼 일이 안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 들었을 때만 해도 총선이 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새 성큼 다가왔는데, 역시 이제 야당이 선전을 하려면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선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자타가 공인하기로는 부산 쪽이 야당이 가장 선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부산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이런 점에서부터 우선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는 우리 배정 의원님이 먼저 얘기했었으니까 오늘 전재수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총선 대선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선은 일단 좀 빼놓읍시다. 빼놓고, 왜냐하면은 총선 없이 대선은 없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볼 때 내년 총선에서 부산이 어떻게 될까 한번 봐주십시오. 내년 총선은 부산이 내년 총선, 전국 단위의 총선을 아마 견인할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데이터에 조금 약해요. 근데 좀 약해도 되는 이유가,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감이 뛰어납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이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에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수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상대방의 얼굴 근육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치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악수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 악수하는 찰나의 순간에 그분의 얼굴 근육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 그거를 제가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부산의 민심의 임계점이 드디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어도 물론 이제 데이터들 쭉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저는 그 데이터보다도 악수할 때 그 감, 이것을 이제 뭐 비과학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믿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 맞아왔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때 내년 총선은 부산이 반드시 아마 견인을 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바로 이곳 부산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총선요, 부산에서 그동안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날 같으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1년이면 강산 변하는 시대거든요. 25년입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독점해온 세월이 무려 25년입니다. 가혹하잖아요. 아주 가혹한 이 정치 질서를 부산이 이제 감당을 해왔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남이가죠. 우리가 남이가. 그렇지, 남 아니지. 해가지고 25년 그렇게 찍어왔습니다. 근데 내년 총선은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종언시키는 그것이 내년 총선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첫 출마했을 때가 10년 전입니다. 덕천 로타리가 우리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인데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인사를 하면 3시간을 명함이 5,000장이 나갔어요. 근데 작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작년 지방선거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명함을 나눠드려 보니까 10년 전에 5,000장 나가던 게 2,000장 나가요. 2,000장. 뭘 의미하죠? 출근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출근 인구가. 부산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그 지역에 출근 인구가 50% 이상 다운됐다는 거예요. 이건 덕천 로타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의 그린코아 사거리라든지 남산정역, 만덕역, 공이 절반 이하가 줄었어요. 자,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의 생활을 보니까 옆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 뭐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시대가 이 부산에서는 종식되는 선거가 내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은 나의 삶, 나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부터 부산 민심의 변화가 확실하게 잡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 투표 형태로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산의 민심의 임계점이 저는 완전히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부산이 반드시 견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10년 전에 제가 첫 출마했을 때 33%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출마할 때 39%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8% 받았습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함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3, 39, 48. 다음 몇 프로입니까? 이 수학적으로 계산은. 60%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현실을 보나, 이거는 빼다 박다 못하게 내년 총선 최대의 격전지가 부산이고, 내년 총선 승리의 견인은 바로 이러한 부산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 25년, 이 가혹한 25년의 이 시대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부산이 지역구가 전부 몇 개죠? 19개인가요? 18개죠. 18개인가요? 몇 석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자기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한 개는 확보했습니다. 자, 배정희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대선은 일단 뭐 두고 총선을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대선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좀 석패를 하셨죠. 뭐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고, 그때 아마 저희가 3석에서 5석 이상을 확보했더라면 저는 대선 승리도 가능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합원들 계시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으며 국가 재원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너무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중요한데 저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부산 총선에 이기지 않으면 대선 승리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총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당의 상황만 좀 보더라도 저희는 지금 영남에서 뭐 어려운 부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상황이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하면서 영남권의 대표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제대로 된 야권의 교두보가 되면 더 이상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지역 균형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이 중요하고 전재수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해 주실 거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총선과 대선은 뭐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이제 부산이 이 지난 총선거에서 뭐 많이 이제 지긴 했습니다만은 득표율이 엄청나게 신장됐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더 약진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호남 가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부산에서는 그 총선과 대선을 분리할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부산에서 또 야당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배재정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최근 들어서 뭐 좀 뭔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너무 유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부산 민심이 본 문재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산 민심 전체를 제가 대변하거나 뭐 이 주민들의 목소리,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여전히 저는 문재인 지금 대표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운이 좀 좋았다고 할까요? 제가 이 대변인도 해보고 비상대책위원도 해보고 이래서 사실 지도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 스스로 정말 많이 절감을 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지만 새누리당은 우리가 흔히 이익 집단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이익 공동체적인 성격이 예, 있죠. 이익을 위해서는 뭉칠 수 있는 이제 집단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왜 니들은 맨날 분열하냐, 왜 한 가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도 저는 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실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잘 조합해서 이끌고 나간다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게 제가 체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신 이후에 특히 당의 상황이 지난 재보선 패배 이후에 좀 좋지 않아서 그런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런 리더십 회복과 저희 당의 어떤 단합을 통해서 사실은 총선을 잘 견인하는 것이 부산 지역에서의 특히 승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는 건 쉽지만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또 문재인 대표나 노무현 대통령과 좀 개인적인 인연도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은 있는 걸 얼핏 봤는데 저도 이제 청와대 5년을 문재인 대표님하고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 좀 믿습니다. 믿고 잘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물론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일반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반화시킬만 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서 김무성이 이러면 이제 욕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김무성 대표하고 결국은 내년 총선 부산 총선도 김무성 대표께서 아마 진두지휘를 하실 거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아마 내년 부산 총선을 진두지휘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김무성 대 문재인, 문재인 대 김무성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산 전체 총선판이 아마 짜여질 텐데 제가 볼 때 이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4.13 총선이었죠. 4.11 총선이었는데 그때 딱 한 달 남겨놓고 우리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께서 저희 지역구에 구포시장이라고 전국 5대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큰 시장이 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선거 한 달 남겨놓고 무려 구포시장 4번을 내놓으신 4번. 와 이건 환장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르신들께서 박근혜 위원장 얼굴을 보고서 우시는 분들, 껴안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무슨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확 돌아가더라고요. 한 달 남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번 선거는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위원장님 내려와가지고 구포시장을 한 바퀴 휙 돌아보니까 바람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자, 김무성 대표님, 내년 총선을 부산에서 지휘하실 텐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때 당시 위원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이제 총선의 패인을 여러 가지가 둘 수 있겠지만, 그 한 요소로서 우리 이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는 이 박근혜 위원장께서 제 지역구에 무려 한 달 남은 4번 내려온 것도 큰 패배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김무성 대표께서 내년 총선 한 달 남겨놓고 구포시장에 4번이 아니라 40번을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박근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에는 근처도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 문재인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제 지역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마 부산의 전반적인 상황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 데이터 없습니다. 저의 감입니다. 감이 아마 이번 선거에는 맞을 겁니다. 4번 중에 1번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구포시장에서 박근혜 위원장을 껴안고 울던 그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답이 안 나오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부산에 계시잖아요. 부산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직장 생활 하시고 사시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하신다거나 아파트 동 회장을 하신다거나 또는 결혼하신 여성분들 중에 부녀 회장을 하신다거나 또는 젊으신 분들 중에 그 동네 청년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삼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총선 대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과 사소한 다른 의견은 있을지 몰라도 총론에서 보면은 다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총대선 승리. 근데 사실은 저희들끼리만 막 모여가지고 막 이래 있습니다. 왕말 막 이래 그립니다. 저희들끼리. 뭐냐면 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그 2년 가까이 지역구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이분들 왜 이럴까? 그리고 아무 그냥 대책 없이 한번 다가가 보자. 이게 뭐냐면은 그분들의 삶의 그늘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분들 그늘로. 그러면은 그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무작정 그분들 삶의 그늘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정치적 각성,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떠나가지고 삶으로 결합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면서도 총선에서는 저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삶 속으로, 삶의 그늘로 들어간다는 문제, 이 문제에서부터 저는 정치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얼싸안고 우시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그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삶 속의 그늘로 저는 진하게 묻어 들어가야 된다.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정말 변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다음 총선 때는 직접 선거운동을 못 합니다. 자, 그 뭐 자연스럽게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 배재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무성 파워가 그렇게 부산의 야당의 약진을 막는데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전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보십니까? 좀 해설 좀 해주시죠. 기자 출신이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새누리당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과연 이제 순항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이 이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생기는데,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좀 치고 빠지기 식으로 대통령과 어떤 이제 관계를 좀 형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께 개헌론이 뭐 본물 터지듯 하면 더 이상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말씀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것 같으니까 사과를 하고 이제 물러섰단 말이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다들 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좀 여왕 통치를 하고 계신 그런 이제 시점인데, 유승민 대표가 배신을 했다고 거의 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눈에 이제 불을 켜시고 그렇게 이제 좀 내치는 발언을 하신 이후에 유승민 대표가 지금 물러서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만큼 버텨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순망치한이라고 유승민 대표 없이 과연 또 김무성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유대 다음은 무대다, 이렇게 이제 좀 그 언론 내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진짜 정치 평론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정치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평론가죠. 아니, 우리 옆에 이렇게 저명하신 정치 평론가가 계신데, 아니 저는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사자성어를 잘 인용할 수 있을 만큼 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노컷뉴스의 김진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요, 수과지옥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거랍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왔다는데 한나라 최고의 창업 공신인 한신이 젊은 시절에 불량배의 사타구니 밑을 이렇게 기었다는 게 이제 수과지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 밑을 기었다고 해서 그런 이제 욕을 받다 이런 뜻이라는데, 그런데 이제 한신이 나중에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이렇게 창업한 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신을 얘기하기로는 수과지욕이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작은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한신도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을 낮추어서 어떤 위기를 좀 돌파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는가, 뭐 이런 취지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대표의 사퇴 여부가 본인의 어떤 안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좀 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야당이 그렇다고 여당이 분열하거나 아니면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이 상황은 아니다. 저희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시는 이제 리더십을 회복해서 그야말로 이 다음 대선에서 숙권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좀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내년 총선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말 인연이 좀 좋지 않은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앞서 지난해에는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가 세월호 사태 때문에 취소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세월호 사태도 처음은 그냥 사건이었고 메르스 사태도 처음은 그냥 발생한 사건인데, 문제는 나라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고통을 겪었다는 똑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때도 물론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수습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제대로 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 통합하고 수습을 하셨으면 이렇게 나라의 상처가 안 컸을 것이고, 메르스 사태도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이제 공포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연이어서 두 번의 이런 이 악연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있는데. 피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사상사무소 개소식을 뭐 결국은 못했습니다만은 준비하면서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건 게 두근두근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두근두근 사상이라는 말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상에 계신 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너무 정치 불신에 지금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달리시고, 정치를 자꾸 욕한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데, 그런데 또 야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고개를 자꾸 돌리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야권이, 뭐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총선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 유권자분들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야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근두근 기대를 하실 수 있어야지 총선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정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두근두근 사상이라는 이제 프레이즈를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우리 부산 시민들께 다가가야지 부산 시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좀 거둬들이시고, 그래 한번 믿어봐 주자. 이번에 정말 야당을 한번 우리 부산 발전을 견인하는 세력으로서 키워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지금 열심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박근혜 정권의 주요한 이제 정치 기반을 얘기한다면은 뭐 영남권이죠. 부산도 중요한 한 축이고, 그리고 또 달리 보면은 노령층도 사실은 아까 그 시장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고, 또 불행하게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본질은 결코 그들을 위한 정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깨부시려면은 뭔가 노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서민층에게 파고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건데 전재수 위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심심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뉴스 검색도 하고 또 이게 관심 있는 뉴스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 현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취득을 하죠. 근데 제가 이게 지역에서 어르신들 뵈니까 이게 정보 취득의 채널이 굉장히 이게 단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도 못 보셔, 신문도 뭐 조선을 보면 경향을 보고 한겨레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종일 심심하시니까 이제 경로당에 종편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래서 종편이 재미있나 싶어서 저도 한번 1시간 정도 종편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니까 보니까 이게 쓰는 말 뭐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좀 저질이니까 재밌는 건 사실. 그 저질 뭐 이래 표현하면 또 그럴 것 같고 해서 자극적이에요. 자극. 그다음에 논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주 논리가 아주 막 비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게 아니고 느닷없이 막 이상한 결론 내릴 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반전이거든. 반전. 이게 스무스하게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그런 그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도 가능하고 할 텐데 이게 쓰는 언어도 자극적이고 논리적 비약은 또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고 이게 마취제의 효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면 그거 보던 분들은 저기 뭐 YTN이라든지 또는 JTBC 뉴스가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무덤덤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 자극적인 것보다가. 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설득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올 초에 이제 겨울에 이제 경로당에 한번 가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 자세히 이제 손 딱 잡고서 어르신 요거는 요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해 나가 보니까 또 소문이 금방 퍼져요. 아 그렇다더라. 늘 모이시니까 어떤 거냐면은 작년 이제 예산안 국회에서 통과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 넘기잖아요. 거기에 그 전국의 경로당에 있는 난방비 예산 다 합하면 한 590억 정도 되거든. 이거를 이제 국회로 넘겼는데 전액 삭감을 해가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5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그걸 전부 그 590억을 다시 예산을 살려가지고 그 예결특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작년 12월 1, 2, 3, 요 4개월 이제 난방비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신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 여당이 해준 것으로 이제 어르신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불과 이제 10대분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 다 알아요, 이제.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은 단순화되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15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5분만 아는 게 아니라 150분이 아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을 좀 설득해내고 그리고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진짜 털어가는 사람은 누군지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또는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치 세력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독하게 준비하고 독하게 만나나가고 독하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 저희가 이게 밭이 안 좋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40%를 깔고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들의 10배, 100배의 노력을 이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 나간다면은 결코 이게 넘지 못할 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고 어르신들을 설득해내고 그분들 손을 잡아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냉소를 보내시는 우리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시 정치의 장으로 모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저희 아시다시피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혁신안을 내놓고 7월 20일 날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그 부분이 인준이 되면 이제 혁신위원회가 좀 탄력을 받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부산판에도 사실은 우리 젊은 분들이나 정치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의 어떤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 영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번 KNN에서 TV 토론회에 나와서 직접 이제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도 부산에 출마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부산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적어도 몇 분 정도 이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들을 저희가 부산에서 출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혁신위 활동과 함께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 나가서 좀 다음 총선에 뭔가 부산이 좀 들썩들썩할 것 같아. 내가 투표를 하면 이게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표가 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좀 희망의 사인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이 출마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선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또 희생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게 기득권이 진짜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이제까지 활동을 해왔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으로 치부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과연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어떤 이제 부산 전체 총선 판을 흔들면서 기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배재정님께서 안철수 대표님의 부산 출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끝나간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안철수 대표께서 정치인이라면, 배짱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노원은 다른 분한테 양보하시고 내년 총선 부산에 출마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배포 있고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덧붙여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요. 인생이라는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롱펠로우의 시인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개인의 승리, 개인의 이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롱펠로우가 인생의 찬이라는 시에서 싸워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따뜻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게 아니라요.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현실이. 정치하는 사람은요, 밑에서 받들어진 권력입니다. 우리가 사마천 사기를 보면은 굉장히 두껍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 그나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유협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협. 저는 정치인의 족보, 직업적 족보를 거슬러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일 끝에 있는
원조가 저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협이라고 생각해요. 이 유협은 맞떨어진 권력이거든. 밑에서. 누구로부터? 민중으로부터. 그래서 이 유협은 민중의 언어가 자신의 언어고 민중의 정서가 곧 자신의 정서가 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어떤 탕과놀이가 있다. 새벽에 호련히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조용히 모가지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사라진 유협을 보고 백성들이 민중들이 그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저는 내려오시리라고 부산에서 출마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성이라는 것은 민중의 언어가 곧 자신의 언어고 그들의 정서가 나의 정서가 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광야에 홀로 호련히 깃발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배짱과 배포 이것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호남 기독권 이야기 안 하죠. 내 아니면 안 된다는 특권의식, 반칙의식 가지고서 공천 때문에 정치적 모든 이해관계 때문에 개파별 싸움하고 그러지 않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세상 천지에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니래도요. 할 사람 많고 세상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당의 문제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천만에요. 시건방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자기에게 기회가 먼저 왔고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반드시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적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당한다 해샀고 한 시대를 풍미했으면 그 시대로 끝내야 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대는 나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함. 저는 이것이 특권의식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당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야 되고 진정하게 야성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권 버리고 부산 내려오셔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제가 화장실에 요 시청자 미디어센터 화장실에 갔더니 영국 속담 해가지고 또 붙어 있더라고요. 평안한 바다는 큰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소변 누면서 큰 소득을 얻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교훈을 얻는 우리 제재수 위원장에게 박수 보내주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를 전 위원장님과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움직임에서부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이제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정말 중차대한 과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때는 여야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와서 또 현장을 누비면서 출마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나쁜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바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나쁜 정치인들을 쫓아내고 정말로 우리를 대변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부산 지역에서도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견인차 선봉에 바로 미래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7월 4일 미래협동조합 조합원 순회교육을 겸한 정치토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가수 손병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총을 내려요. 그 자리에 꽃을 심어보아요. 손내려 어깨를 보듬어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같이 하시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이게 손뼉치기 좀 애매하시죠? 이렇게 치면 돼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조합원들을 위시한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새 얼굴을 익힌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노래, 음악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좋은 거는, 좋은 노래일 경우에 여러분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개그맨은 한 번 웃긴 것 같고 또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노래였습니다. 저 2집이랑 5집에 이렇게 수록을 해놨죠. 저에게 발언을 하라 그러면 참 저도 할 얘기가 많죠. 하고 싶은 그 중에 반 이상은 조합원 여러분들에 대한, 저도 조합원입니다만 고마움, 그런 걸 겁니다. 예. 노래로 그냥 대신 할게요. 괜찮겠죠? 예. 예, 7집의 타이틀곡인 34번의 프로포즈, 여러분에게 작업 걸려고 하는 노래입니다. Amate, te tua, te quiero, te amo, se pillo, ya vas lubu, 봄라군, 잘라군, Desestimo kimarangnya monake woke washike shidagake chutemu aroa amote aheri aramka ayui anoshini Migliute in a son che te voglio bene, I li vedi, amor mio. Uhibuka, anyo emmenyoan nakupenda, aishiteru. 미라빔요 나리긴요 은기야쿠 단다 와이니 사랑해요 Chutemu aroa amote aheri aramka ayui anoshini Migliute in a son che te voglio bene I li vedi amor 우희부카 암요에 맴요한 나쿠펜다 아이시대구 미라빔요 나리긴요 은기야쿠 단다 와야이니 사랑해요 은기야쿠 탄다 와이니 사랑해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